수출도 반도체도 저점을 통과하면서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은 많긴 할 텐데 향후 6개월, 1년 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좀 좋은 그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자. 지금 시장이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 네. 올해 1분기도 다 가고 벌써 네. 2분기도 이제 좀 자 5월 달도 오고 있는데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팀장님께서 좀 안 좋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 2,500 오늘 한 중후반이었나요? 2,500, 7, 80대 왔다 갔다 하고 7, 있죠. 80 이제 어느 순간 2,500 못 넘다가 지금 벌써 한 번에 2,600을 넘냐 네, 안 가까이 넘냐의 가버렸죠. 기로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증시가 강한 것 같은데 팀장님은 1분기 약세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럼 그 사이에 좀 뷰 변경이 있으신가요? 최근 급등세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예상치 못했던 서프라이즈 모멘텀 이걸로 인해 좀 단기적으로 레벨업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와의 키를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 연중 고점을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흐름에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1분기 중에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시장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장이 강하죠.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릴 텐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 1분기 중에 코스피가 2,18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흐름들 그리고 매크로 환경들의 변화를 봤을 때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한다, 레벨 다운 된다라기보다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점차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신 것처럼 올해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천천히 위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좀 등락이 있을 텐데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에는 울퉁불퉁 하더라도 잘 모아가고 잘 최대한 싸게 사는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드렸을 때는 뷰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는 그림보다는 2분기를 지나면서 방향성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얼마나 좀 더 싸게 살지를 좀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뷰 변경의 가장 큰 변수는 좀 뭐였을까요?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분기 시장을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파란색이 미국 GDP 성장률이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전망치. 보시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등락은 있지만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왔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을 보시면요. 등락은 있지만 경기 저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로 좀 지연됐고 그리고 유럽도 좀 등락은 있지만 완만해지면서 3분기 저점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로 예상됐던 경기 저점이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로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뭐 있었냐면 중국이죠, 중국. 중국도 파란색을 한번 보시면요. 11월 기준으로 GDP 성장률 전망이 1분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 모두 다 1분기의 경기 저점이 된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1분기가 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연됐고 중국은 앞당겨졌죠. 24년 2분기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올라오는 그림, 미국하고 유럽은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중국발 동력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23년 2분기로 큰 변화는 없는데 조금 여기서 아쉬운 거는 한국 GDP 성장률이 작년 11월보다 좀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에서 좀 소외됐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GDP 성장률 저점이 낮아지긴 했지만 최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좀 레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즉 어떤 그림이냐면 기존의 그림들은 1분기 때 미국, 중국, 유럽이 전부 다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림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은 바닥을 여기서 2022년 4분기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고 유럽하고 미국은 천천히 둔화되다 보니까 이쪽 중국 쪽의 힘이 좀 세지면서 중국,
중화권, 한국, 대만 이런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7, 8월까지 좀 강세 동력은 뭐가 되고 미국과 유럽은 경기 둔화 좀 불개표하다고 그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중국이 7.3입니다. 작년 2분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튼 2022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는 완만하게 올라오고 3분기, 2분기는 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중국발 동력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 못하다, 기대보다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실물 지표라 그러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M1 증가율 이런 실물, 심리 지표가 아니라 실물 지표들도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이 지표들 또 나옵니다. 근데 예상치가 소매 판매가 3.5였는데 7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도 2%대였는데 이게 4%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둔화되고는 있지만 얘가 올라오는, 중국이 올라오는 힘보다는 좀 완만하기 때문에 이쪽의 동력으로 한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레벨업 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까? 한국 수출이 괜찮아질 겁니다. 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좋을 텐데요. 빨간색이 중국 GDP 성장률이고요. 파란색이 수출, 한국 수출인데 중국 경기 회복과 궤를 같이 하면서 한국 수출도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금희 팀 잘못 보는 것 같다. 왜냐면 3월 수출 보면 너무 안 좋다.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6%였고,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 17%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 수출 보면 마이너스 33%고, 1월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약간 올라왔을 뿐이지 마이너스 30%인데, 수출이 뭐가 좋아진다는 거냐? 근데 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2년 상반기요. 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플러스 반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좀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출 금액을 보면은 금액이에요, 금액. 자, 1월, 2월, 3월. 수출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레벨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수준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가 중요한데 1월, 2월 달에 반도체 수출 금액은 60억 달러가 될까 말까 했는데 3월 달에 86억 달러. 작년 4분기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고 중국도 더디긴 하지만 1월, 2월, 3월 천천히 올라오는 그림이죠. 물론 4월 달 수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자면은 수출 증가율은 2022년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마이너스 폭이 여전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액 자체의 흐름들은 1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계속 내려갔잖아요. 네네. 방향성 자체가 쭉 하락하는 그림이라서 계속 반등시 매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중국 경기 회복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IT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의류는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는 2014년, 15년 얘기고 지금보다 8, 9년 전 얘기죠. 그리고 원자재 수요 폭발은 금융위기 이전의 얘기잖아요. 지금 좀 달리 봐야 된다. 중국은 소비국가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1, 2월 달에 유럽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명품주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명품주들이 왜 올랐냐? 12월, 1월 달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명품주들이 폭등을 했었어요. 왜 중국 리오프닝이 기대를 하는가? 중국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옛날만 하더라도 고가 브랜드 하면 한국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유럽 명품 브랜드를 쓰는 거고. 저가는 자기네 거 쓴다면서요? 네. 중저가는 중국 로컬 브랜드 걸 쓰고 이제 고가 브랜드는 명품을 쓰는 거죠.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대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보면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IT 쪽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어서 IT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최근 4개분기 연속 급락을 했거든요. 과거 이런 패턴을 보면은 4개분기 연속 급락을 하게 된 이후에는 반등이라도 최소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2분기 중에는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 수출 반도체 업황 바닥 다지기 과정,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삼성전자도 감산 발표했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수출, 여기에 반도체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 저점 통과한 건가?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통과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 올라온 회복되는 그림, 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근데 컨센서스를 보면은 1분기가 저점일지 2분기가 저점일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방향성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분기가 저점이든 2분기가 저점이든 등락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2021년 3분기를 고점으로 이익 전망이 그냥 내리꽂기만 했거든요. 근데 1분기든 2분기든 저점을 통과한 이후에는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흔들릴 때마다 모아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수출도 반도체도 저점을 통과하면서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은 많긴 할 텐데 향후 6개월, 1년 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좀 좋은 그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도 고민하실 텐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타이밍이겠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팡 튀어서 뭐 7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따라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다도 6만 원 중반, 뭐 그 밑에 전 저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 정도만 와더라도 좀 모아가자,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자료에 썼던 거는 다른 것들은 조금 타이밍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반도체는 흔들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간다면 올해 말 내년까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한국의 코스피가 한국의 그 일평균 지금 수출 증가율가 상반기에서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2011년, 재작년이지 벌써 6월쯤이 최고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2020년 6월이 고점. 그럼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주가와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 거랑 굉장히 관계가 높은 건가요? 높았죠.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요 그림만 보면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그림들, 그러니까 겉을 보면 상관관계를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뜯어보면 이뻐 보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들, 거기다 반도체 쪽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로 인한 과한 흐름들이 조금만 진정되면 조금씩 사서 들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 하죠. 지금 물려도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출렁인다, 크게 출렁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셔서 3분기 중반부터 연말까지 박스권을 보셨는데 하락이 아닌 박스권을 보신 이유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연초부터 시장이 조금은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아마 이 그림은 제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악의 상황으로 걷게 된다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하겠죠. 예를 들면은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금리나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내들 것이고, 진짜로 금융권들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면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하겠죠. 이번에도 그랬듯이.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를 줄여서라도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흐름들이 약간의 기대감이 많이 섞인 거긴 하지만 궁한 상황에서, 극단의 최악의 상황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3분기, 4분기 중에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게 되면 지금은 좀 과한 기대라고 평가받는 금리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경기 때문에 눌리는 힘이 있다면 금리나 가시화되는 데 따른 받쳐주는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내놓은 점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것만 보셔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12월 달 FMC에서 연준님 패를 너무 빨리 깠다, 패를 너무 빨리 보여줬다라고 한탄을 했는데,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도 뭐 연에 80bp, 100bp 이상 할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과 금리 인하가 가셔야되는 부분들이 좀 서로 상충되면서 급락을 하는 그림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궁중변 변증통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가셔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올해까지는 그런 변화들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높아지는 확률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등락을 보이면서 점차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하면 사실 물가를 네. 안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럼 연말쯤 물가는 뭐 목표인 2%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미국 CPI는 2024년 2분기가 돼야지 2%로 가고 PC는 2.8%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저는 더 빨리 2%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어졌어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 서비스, 주택, 그리고 경기 요 세 가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서비스 물가라든지 주택 물가가 더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며칠 전에 발표된 3월 CPI인데요. CPI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6%였던 게 5%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코어 CPI는 5.5에서 5.6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역전됐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금리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멀었죠. 2%로 진입하려면 한참 멀긴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물가 레벨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거 서비스라고 하죠. 주택 물가가 전월 대비 변화율이 좀 소폭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의복도 그렇고 가정식품, 음식품들이 좀 많이 높았는데 전월 대비 변화율이 조금씩 꺼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가 떨어지겠는데 다행히 주택 물가도 조금씩 슬로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는 코어 CPI가 이번 달, 3월 달, 4월 달까지도 그렇게 잘 안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물가 원자재 가격 흐름들을 보면은 이번에 휘발유 가격 때문에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달엔 여기 플러스가 돼요. 전월 대비가. 얘도 확 줄여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연은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요 그림이 나와요. 코어 CPI는 4월 달에도 5.6으로 동일하고 CPI는 또 반등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울퉁불퉁한 그림들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큰 의심은 없는데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러면서 시장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 변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 상승 동력은 중국, 수출, 반도체니까 요 흐름만 안 깨지면 시장의 방향성 위쪽인데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이랑 유럽 변수에서 출렁였다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올라갔잖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큰일 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70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20%, 30%대입니다. 얘가 $80로 간다 하더라도 얘가 조금 올라올 뿐 마이너스는 계속적으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떨어지는데 오르락내리 요 정도의 힘을 줄 뿐이지 방향성을 자체를 바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CPI 구성에 있어서 주택 물가 비중이 30% 넘게 가장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시차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택 경기는 완전히 꺼졌고요. 코로나19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맥이라는 주택 업체에서 매월 업데이트하는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거의 0까지 왔어요.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간 적은 금융위기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 시차, 통상적으로 1년 4개월 정도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2022년 11월, 12월쯤 꺾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슬로해졌다는 점들은 요 흐름대로 반영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주택 물가가 주택 가격 흐름들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 물가 레벨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빠른 시점에 2%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맞물리면서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미국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다, 바닥권에 들어왔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부터는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근데 나오셨을 때도 이제 증시가 뭐 네. 올해 내년 좀 지나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네. 이제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지금은 그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올해는 위쪽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수출 반도체 변수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점점 잡아가는데 미국과 유럽 변수로 인해서 등락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4년부터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유럽이 바닥을 찍고 미국, 유럽까지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도 전개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올해는 울퉁불퉁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경기 저점 통과하는 국가가 시점마다 다 달라요. 중국은 22년 4분기, 한국은 23년 2분기, 유럽은 23년 3분기, 미국은 23년 4분기에서 1분기. 그러니까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좋아지면 누가 안 좋아지고, 누가 안 좋아지면 누가 좋아지고. 그런데 24년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중국도 턴에서 레벨업된 수준을 유지할 거고 한국도 0.8까지 떨어졌던 게 2% 중초반대까지 레벨업 될 거고 그렇게 되면 24년은 경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확장 국면에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즉 지금까지 22년 내내 경기는 하강 사이클이었는데 그 사이클이 돌아선다. 거기다가 물가도 2%로 진입하게 된다면 연준이 시그널을 보내줬던 것처럼 경기는 좋아져도 기준금리는 떨어뜨려준다라는 그림이 완성되면서 저는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회복 플러스 금리 인하. 물론 25년 이후를 열어놓고 본다면 뭔가의 부작용은 있겠죠. 또 다른.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4년,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경기 모멘텀은 살아가는데 금리는 기준금리 낮춰준다는 그림이라서 너무나도 좋은 투자 환경이 될 수 있고 25년 이후에 뭔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24년,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내려가겠죠. 채권금리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유동성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채권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달러는 약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 격차가 파란색이고요.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회색인데 22년은 그냥 압도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더 좋은 국면으로 들어갔고 기준금리 격차도 확 벌어졌었는데 기준금리 격차는 이미 22년 4분기를 정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2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유럽 경기가 좀 더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2년은 압도적으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23년 2분기부터는 이제 내년 24년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유로화가 강하고 달러가 약한 구도로 간다라고 보면은 신흥아시아, 신흥국, 한국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좀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올해 말에는 달러 인덱스는 93포인트 정도,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그림이 맞춰지겠죠.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겠지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신흥국, 신흥아시아, 한국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올해는 등락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를 보시기보다는 한국, 대만, 중국 이런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 심플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여곡절이 있고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림들에 있어서 엄청난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 위쪽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출렁임을 활용해서 비중을 담아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좀 주식을 과거보다는 네. 사도 괜찮다는 느낌도 드는데 근데 또 코스피가 2,550 근처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단기간에 또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고민돼요. 왜냐면은 다른 글로벌 증시는 다 이제 올해 고점에 다 막혀 있고 코스피는 뿔뚝 솟아 올랐는데 이걸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기대감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하나 보면 가능성 있는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지금 시장의 기대는 5% 근처까지 금리는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2024년 1월에는 80bp, 3번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고 2024년 9월까지 보면 200bp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따로 놓고 보면 금융 불안은 진정되고 있다. 금융주들이 반등하고 있죠.
맞는 것 같아요. 경제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경제지표 좋았으니까 괜찮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조합해보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금리 인하가 내년 1월까지 80bp, 2024년 9월까지 200bp 금리 인하를 하려면 금융 불안이 되게 심해지든지, 그리고 특히 7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들어오려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지 이 그림이 열릴 거예요. 반대로 금융 불안 진정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가 지금 세게 들어와 있어서 현재 채권 금리는 연중 저점, 달러 인덱스도 연중 저점, 증시는 연중 고점이자 2022년 6월 고점까지 딱 맞닿아 있어. 딱.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스럽다는 거죠. 당분간은 이제 4월 말 5월 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이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건데 저는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레벨이 떨어지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고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슬로우해지면서 달러는 반등, 채권금리도 반등하고 증시도 한 박스권 등락에서 좀 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등락을 활용한 지금 사셔도 수익은 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수익의 폭은 적고 짧은 2주, 길면 한 달 정도의 좀 힘든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이고 4월 말 5월 초에는 또 중국 PMI, 한국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2024년 1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80bp, 그 이상으로 200bp까지 금리 인하가 들어와 있어서 경제 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세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진짜로 불안한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이렇게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를 했던 게 좀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간들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기대가 좀 과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다는 의미는 경제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보다 잘 나오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계속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패턴이거든요. 계속 지금 보시면은 유로존은 이미 올라갔다 꺾였고요. 중국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해 있고 미국도 고점권까지 갔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러면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5월 초중반까지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당분간 채권 금리 반등 그리고 증시 등락을 예상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된다면 경기 불안 심리로 지금 채권 금리는 좀 저점에서 등락을 할 수 있겠지만 달러는 반등을 하겠죠. 왜냐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경기지표 잘 나오면은 채권, 달러 다 같이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증시를 좀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원래 그어놨던 3.2에서 3.4 정도에서의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4%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 후반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때 요즘 채권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채권에 투자를 하셔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잡아보자. 아까 제가 큰 그림 보여드렸던 데 있어서 채권 금리는 이렇게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우하향하는 그림이라서 결국에는 수익이 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2 예상을 했었는데 101까지 내려왔죠. 좀 단기 반등이 좀 있어서 103, 104, 좀 보면 105까지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107, 108 정도까지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20원. 이상하게 달러 인덱스는 102, 101 저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혼자 1320원, 10원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13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직까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 경기,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수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무역 수지 적자에 의해서 경상 수지 적자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고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또 5월 초에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한번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다시 원화 강세를 보여주면서 연말쯤에는 12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전개된 이후에는 외국인이 조금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지겠죠. 최근 코스피가 2,500을 넘어섰는데 외국인 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샀나? 적극적으로 사는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집인 것 같다, 매집. 알게 모르게 좀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방향성 베팅이 들어오려면 아마도 요 그림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EPS,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대비 이익 강도인데 이게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죠. 네. 밸류에이션 강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선진국보다 더 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선진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턴할 때 이렇게 턴할 때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는 정상화되겠구나. 다시금 상대적 강세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시점이 아마 24년 1분기 5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그런 방향성들,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원화 약세,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원화가 달러보다 더 약하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 입장에선 환손실을 보는 거예요. 요게 당분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면서 일부 업종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모아가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좀 어떤 업종, 어떤 주식 사고 팔고 있나요? 구 기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2022년 7월 이후 누적 순매수고요. 이건 올해 연초 이후,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이후. 이게 뭐냐면은, 연초 이후, 1월, 2월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샀어요. 8조를 샀습니다. 한 달 반, 2달 정도까지. 그런 뒤에 매수 강도는 좀 약해졌는데, 점차 매수 강도가 약해졌는데도 사고 있는 게 뭔가 보면은, 일단은 반도체. 작년 7월 이후도 그렇고, 특히 올해 초 이후,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반도체만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 건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중만 다를 뿐이죠. 비중만 다를 뿐인데, 자, 17조를 산 것 중에 7조 정도인데, 7조 7천억에서 6.3조, 지금은 1조 3천억밖에 안 샀는데 반도체만 다른 걸 3조. 팔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IT 가전도 사고 자동차도 삽니다. 그리고 상사적 문제, 기계, 아이러니하게 미디어 교육, 주간 단위로 보면 요즘 사고 있는 것은 건강관리예요. 제약바이오. 근데 초지일관 주구장창 파는 거는 철강. 점점 팔고 있죠. 거기다가 에너지는 점점 팔고 있습니다. 화학은 작년 7월 이후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연초 이후 최근 매도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세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씩 사고는 있지만 소재 업체, 철강, 에너지, 화학 같은 쪽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매도, 반도체 매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약바이오 매수, 자동차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매매 패턴을 봐도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아직까지 덜 오른, 그리고 모멘텀이 이제부터 살아날 수 있는 턴을 한다는 업종들을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이 1, 2, 2, 3위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들이었는데 2차 전지 좀 더 질문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반도체는 지금 최근에 개인들은 삼성전자 원래 되게 많이 사고 있었는데 지금은 팔고 있나요? 사고 있나요? 팔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팔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정반대의 매매 패턴을 보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철강, 화학, 에너지 이쪽을 많이 사고 있고요.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를 좀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정반대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조만간 좀 과한 부분에 대한 균열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